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 시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 하기로 결정하고 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안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지난 18년간 유지했던 전대 룰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이 뉴스 시간에 비대위원장이 직접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어제 하루 동안 당권 주자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냈는데요. 이 관련 발언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당 대표를 뽑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그게 들어와서 개입을 하느냐. 한결같이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속된 표현으로 이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8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다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수 있을까? 네, 찬성과 반대를 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발언 각각 들어보셨고요. 이 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민심을 무시하고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심을 싫어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어제 그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참석했고 네, 표결까지는 안 분위기 좀 가시고 어땠습니까? 분위기야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갑시다라는 만장일치. 전혀 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목소리는요. 우려 같은 거요. 비대위 자체가 만들어진 게 내년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룰을 어떻게 정하고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비대위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12월 2일까지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지체됐잖아요. 12월 9일로 갔다가 이게 또 15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대위원장이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봐라.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끼리는 사실은 물밑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치를 했지만 그럼 어느 정도로 바꿀까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었어요. 네. 논란이라기보다는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원칙에 따라서 가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나라는 없고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우리 당원도 29만 명 당원 시대에서 이제 80만 명 당원 시대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이제 100만 명이 될 텐데 인구 구성별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대에서 40대 혹은 영남과 수도권 이 비율이 전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여론조사보다는 당원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초재선 의원들 모였을 때 초재선 의원들도 100%로 가자. 그분들도 다 지역구에서 자기 그 당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어제 회의는 비교적 아주 순탄하고 순조롭게 단지 이제 문구 조항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저희는 가처분 신청까지 두 번이나 받았던 정당 아닙니까? 소송을 2번이나 당했으니까 율사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놓고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 당권 주자들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만 찬반 목소리가 이제 막 터져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어제 그 회의에서 이 발표 후에 이런 당내 파열음이 있을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그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대책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왜냐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어느 누구도 아직 공식적인 후보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은 없어요. 단지 예상되는 후보들만 있을 뿐이에요. 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분들은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그 국민의 뜻을 따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출마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식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들 다 모아놓고서 서로 짜보라면 또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비대위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계속 이렇게 당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예. 다른 그분들이 반발을
일부 주자가 반발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안철수 의원 발언 들으셨는데 안철수 의원 발언처럼 외연 확장을 영향을 줘서 총선 필패로 가는 건 아닐지 이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당 사정이긴 한데요. 예. 근데 좀 뭐 민심하고는 동떨어진 결정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 총선 필패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당의 리더들이 지도자급에서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 좀 근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100% 룰은 유승민 당대표 방지룰, 뭐 법은 아니니까요. 방지룰 또는 비윤 당대표 방지룰, 오직 친윤 당대표 옹호룰, 만들기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18년 동안 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전신 한나라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 당을 뭐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민주통합당인가 뭐 있었죠. 미래통합당이었죠. 여러 가지 당명을 바꿨는데 왜 놔뒀나? 이게 처음 도입될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로 정말로 전국적으로 역풍이 불었죠. 그때 당이 이제 최병렬 당대표가 물러나면서 뭐 여론이 아주 안 좋으니까 물러나면서 새로 뽑은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민심을 대폭 반영을 하는 룰을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한나라당은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우리 당은 끝났다 하면서 민심을 받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당원이 늘었다는 얘기도 저는 크게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요? 민주당은 120만이 넘어요. 지금 뭐 150만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원 숫자 때문에 그랬다는 건 저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를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대통령께서 이번 집권 초반이긴 하지만 여당의 전대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윤심이 너무 강하다. 왜냐하면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네 분들은 부부 동반해서 관저에서 당 지도부보다 먼저 만찬도 했고 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시간 동안 또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추정해봐도 당권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겠다는 그 설이 뭐 김장년대인가요?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100% 당원 투표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뭐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 지도부가 딱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이런 결정이 당 지도부만의 순수한 결정이냐, 이번 결정이 결국은 윤심이 너무 짙게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결코 좋아보지 않고요. 여당이 흔들리면은 야당도 좋은 거 없습니다. 파트너가 멀쩡해야죠. 예, 윤심을 얘기하는 야당의 지적 어떻게 들으십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드려볼게요. 그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당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습니까? 막 강했죠. 그때 서청원 후보와 김무성 후보가 그 당대표 경선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놓고 서청원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당선을 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당조사, 현장 투표 모두가 김무성 대표가 이겼어요. 국민들도 보기에 그리고 당원들도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서청원 대표로 이 당대표를 내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 당을 제대로 2016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 이런 결정,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 대표를 뽑은 거고요. 거기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그런 갈등을 보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탄핵이라는 어떤 비극으로 치달아가게 된 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번 상황도. 윤심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본인이 분명히 선호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누가 좋고 누군 좀 거북살스럽고 그런 게 있지만 내가 좀 좋은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되지도 않거니와 된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총선에서 지는 것과 나는 좀 거북살스럽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대표가 돼서 총선에서 이겨서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과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도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심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저희 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뭐 망할 것이다. 심지어는 저희 당의 중진까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본인이 불리하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4.7 재보궐 선거인가요? 작년이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후보는 당의 지지가 강했고 안철수 후보는 여론의 지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됐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승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어요. 당심으로 뽑힌 후보니까 이게 민심을 반영을 안 해서 선거에서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뭐 희망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승민 전 의원 등 대표적인 비윤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면 그게 뭐 비윤이든 혹은 뭐 당심의 영향을 받는 거 상관없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뭐 지역 당협위원장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되면은 제 옆에 그 총선 때 와서 유세를 해줬을 때 제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찍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을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하지만 대통령은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아마 그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누구를 찍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에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비율을 좀 바꿨잖아요. 저 높였죠. 10%에서 25%까지 높였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을 겪었던 민주당에서 보기에 이런 결정이 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전 말씀 중에 뭐 대통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 뭐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승리, 집권당 입장에 대통령 입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국정을 잘하면 돼요. 유능하게. 나라 잘 이끌어가고 경제 살리고 안보 잘 챙기고 국민들 안전, 삶 잘 챙기면요. 자연스럽게 대통령 지지하고 여당 힘 받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총선에 승리했듯이 나라 잘 운영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야당이나 뭐 일부 이제 자당 의원들까지 얘기하시는데 지도부까지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부부 동반으로 윤핵관 만찬을 야당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0%의 얘기를 야당이 하라고 했습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3시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라고 우리가 시켰습니까?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만찬하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들이 언론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 탓을 합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면 삼척동자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근데 그게 너무 짙어지면은 아니 한번 보십시오.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단 한 명이라도 공천했습니까? 당 어떻게 운영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 2020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 직접 개입한 대통령은 제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니 우려를 하면 좀 새겨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잘 되자고 충정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데 이번에 결선 투표제 도입한 것도 저는 조금 그래요.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시기가 있습니다. 당이 뭐 전대 룰을 바꾸던 뭐 공직선거 후보자 룰을 바꾸던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당원 당규 논의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욕을 하고 막말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 얘기를 하는데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로 얼마 뒤에 뽑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계속 불러서 관제에서 식사하시지 대통령 우중이라고 윤핵관들께서는 자꾸 설파하고 다니지 예, 그 얘기는 많이 연대하고 했으니까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못 보는 거죠. 시기를 그렇지 않고 뭐 혁신위가 됐든지 룰을 뭐 1년 전에 바꾼 거나 한다면은 이런 이렇게 의회를 많이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저희가 룰을 잘 바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잘 되라고 비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갔다면 민주당께서는 아마 계속 잘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식사를 했다,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100% 당원들은 그건 부인 안 아닌 것 하시던데요.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엄중한 얘기면 제 말은 그것을 보도가 됐을 때 개입을 했다는 대통령실이 식으로 부인을 해야 단정적으로 되는데 얘기하는 건 전혀 부인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예를 안 말씀은 그렇습니까?
개인으로서 대통령도 한 개인이고 당원이고 누구든지 입장을 얘기할 수 아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어떤 부분 뭐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말씀하시죠.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첫 번째, 자 이게 그 18년을 유지했는데 왜 바꾸냐? 예. 아니 개혁을 하자면서요. 한 18년 동안 유지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 네.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골대를 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교체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무도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비대위의 목표는 비대위의 사명은 그 룰을 만들고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당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대를 이동한다면 게임이 시작됐는데 룰을 바꾸면 그건 골대를 이동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어떤 분이 출마를 할지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그 진영도 짜지지 않았는데 골대를 이동한다? 골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골대 세워지지도 않은 골대를 이동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본인들의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다. 내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뭐 동네 골목대장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대표를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상을 뽑을 때는 당원들이 투표해서 대표를 뽑으면 그 사람이 바로 수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서도 40만 명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수상을 뽑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골목대장이어서 골목대장 안 뽑아서 그렇게 뽑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구성이 뭐 친윤계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또 알 수 없다라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당원들의 비율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투표 방식도 원래 이제 과거 체육관 투표 방식에서 이제 온라인 투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 또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참 실제로 이게 뭐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친윤 그리고 윤심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 후보가 원하는 그 후보가 선출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런 시도는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연대설도 나오는 거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대통령의 우중이 실린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결선 투표에도 그런 저는 의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윤 후보 중에 한 분이 뭐 앞서거나 예. 뭐 30% 이상 받는다거나 했는데 누구도 과반수를 못 얻었다. 근데 친윤 후보가 한 두세 분 이상으로 이제 분열돼 있다. 그러면 결선 투표라면은 나머지가 이제 한 분을 놓고 또 하는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된 거죠. 일단 100% 당원율이 1번이라면 예. 두 번째는 결선 투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아무도 출마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여당 지도부 계신 분이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그다음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강신업 회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룰을 이렇게 바꿀 때는 전반적으로 당내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 결정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당의 지도자급에 계신 유승민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나머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앙위 절차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잘 듣지 못하면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니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룰이 바뀌어가지고 골대를 이동했다고 보수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18년 됐다고 하지만 개선을 해야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내 반발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계약된 측면이 있으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이제 윤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다. 토대가 마련된 건 맞죠. 예, 평가를 룰을 하시는 이렇게 것 같습니다. 100% 결선 투표 때까지 만든 거 보면은 결선 알겠습니다. 투표는요 사실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 당 사무처에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 그날 행사장에서 대통령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당 대표가 막 대통령이 지지연설하고 해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딱 까봤더니 50% 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결선 투표는 안 도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게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 우리가 당원들에게 100% 선택권을 주지 않았느냐. 그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50%도 안 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게 우리의 원래 원칙하고는 어긋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좀 무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신뢰가 될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돼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 겁니다. 윤심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윤심이 정말로 있다면 결선 투표 뭐하러 해요? 처음부터 윤심으로 단일화시키지 하나 후보를.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 오늘- 진행 과정, 결정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그건 좀 너무 과도한 지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비대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김종혁 비대위원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40%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1.1%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렇게 40% 넘어서는 상황,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김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님? 예, 약간 착시 현상이죠, 뭐. 41%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사실은 출범한 지 6개월 된 정부인데 50% 예. 넘었어야 돼요. 41%된 거를 과거에 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는 환호하는 것은 뭐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가야 할 길이 아주 멉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대통령, 정부, 여당이 집권 이후에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 관계라든가 대북 관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돌린다라든가 경제적으로도 화물연대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든가 그리고 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자리로 더 돌려놓는 것 등등으로 저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뭐 하는군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사소한 뭐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발언 논란 때문에 떨어졌었지만 예, 크게는 예. 올라갈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한 대변인께서는 네. 지금 40%가 넘어갔고, 그러니까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40%로 아직 부족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좀 상승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이런 ARS 조사뿐만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30% 중반대까지 나왔으니까 올라가는 건 맞고요. 이제 그런 뭐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대, 노조 대응 뭐 갤럽 조사도 보면은 그거를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강경 대응하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이랄지 더 결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대통령 말실수가 이제 뭐 안 나오시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설화가 없어지면서 대통령의 논란거리가 줄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지율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이제 부정층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도 보니까 네. 아주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 비율이 절반을 육박합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었고요. 이런 계속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실하게 얻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준 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에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언론들 보니까 뭐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그런 쇄신, 인적 쇄신, 대대적인 쇄신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정말 총리까지 포함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나라 대통령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이 뭐 노동자도 우리 국민인데 너무 한쪽으로 궁지로 몰고 가는 강경한 입장만 보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여유랄까요? 아무튼 좀 품 있게 좀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지금 뭐 40% 근처나 왔고 좀 넘었다는 조사했는데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대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또 어느 순간 추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예. 정부 여당에서는.
예, 저희가 그 추가 연장 근로 일모 연장 입법 촉구하는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이게 대국민 담화였는데 국회에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입법들 처리해야 될 일몰제로 올해 안에 끝나는 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지도부로서 상당히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죠. 저희가 뭐 의석수가 적고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런 법안들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영세기업들이 네. 큰 고통을 받게 하는 것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52시간 그 법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떻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뭐 제대로 하려면은 뭐 예를 들면 수출이 된다든가 뭐가 좀 물건이 잘 팔릴 때는 가서 52시간 아니라 그 좀 8시간 이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니 이런 긴급한 그런 그 처방을 통해서라도 경제가 회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52시간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인들 603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아우성이 있잖아요. 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안전운임제도 그렇고 이번 추가 연장 근로제도 그렇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민생을 많이 강조하는 민주당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요. 그렇고 저희들 이제 그 말씀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수사도 좋고 다 좋은데 정쟁도 좋은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많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촉구를 했고요. 지금 아까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당원들이 편지 썼다고 하는데 영국 보십시오. 초부자 감세하려다가 총리가 넉 달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쟁점 중에 초부자 감세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정부 여당이 국회의장이 그 몇 차례까지 해서 2번이나 중지안을 냈고 했지 않습니까? 예. 최종 중지안까지 내서 우리는 민주당은 여러 논의 끝에 대표가 이제 대승적으로 받겠다고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들은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수용했으니 여당은 당연히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실이나 그쪽 입장들 취재해서 기사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부가 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한다면 우리 여당이 빨리 민주당이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처리하고 예산안 빨리 챙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좀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그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 이런 입장 내고 있고 민주당은 전 정부 모욕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 비대위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사원 결과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섣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언론 보도, 감사원 하고 있는 내용을 언론이 이제 추적 보도를 해서 일부 특정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쓴 게 있었는데 그때는 정권 바뀌기 전이죠. 근데 그 책에서도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청장 말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그 취임한 지 1년 조금 넘어 13개월 만인가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득주도 성장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1년 뒤에 조사를 했더니 황수경 청장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가계소득 비율이 상위 20%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고 하위 20%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발표를 했거든요. 발칵 뒤집혔죠.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결국은 거꾸로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제기됐어요. 예. 황수경 청장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러났어요. 노조에서 성명을 냈어요. 황 총장이 외압을 안 받고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 노조가 성명을 냈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되셨냐면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냈던 분이 통계청장이 되셨어요. 통계청장이 되신 다음에 130억을 들여서 표본조사 모델을 다시 만들었어요. 네. 그걸 만들고 났더니 갑자기 또 양극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부자들은 그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통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임대차 아파트 3법 값. 때문에 예. 너무너무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다들 50% 올랐다, 40% 올랐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1% 올랐다, 14%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미 그랬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지금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것들이 조사하는 쪽에다가 반대급부를 주면서 승진 등의 반대 대가를 주면서 숫자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거 국기문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왜 망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를 해요. 통계적으로. 예. 하지만 인민들은 항상 100억 엎었어요.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통계 조작은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건 분명히 규명돼야 된다. 이거를 전임 정권에 대해서 무슨 적폐청산식 털이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수치를 보고 어떤 걸 얘기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도 전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건 좀 우려스러워요. 집값이나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들 좀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반 여론조사만 해도 이제 수치를 이제 모집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30대 여성을 찾는데 안 되거나 지역도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이 보정하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 수치에 레인지가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법적 테두리다. 그걸 선관위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벗어났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지금 실제로 당시 전임 정부에서 어떤 집값이랄지 고용의 통계를 낼 때 과연 모집단이나 가중치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감사원이 보는 시각처럼 통계의 조작이 이루어졌느냐. 이건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나오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전임 정부는 마치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네. 만약에 사실이라는 표현을 벌써부터 여당이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전에 의혹 제기할 때 만약에 사실이라면 했는데 그거 다 빼고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밝혀져야 되고 감사원 자체도 지금 너무 무작위로 무대뽀식의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직사회 전체가 정말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도 결과 내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이번 감사도 순수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모욕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